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사는 40된 조현지라고 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제 결혼 생활은 늘 시어머니와 남편의 합작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렸을 땐 참 왈가닥이었는데도 한동안은 아내 엄마라는 이름에 붙여 제가 누군지조차 잊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사람 속엔 원래 있던 불씨가 남아있나 봐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작을 해서 저를 무너뜨리려 한 순간 이제 더는 눈치만 보는 아내가 아니라 원래 제 모습으로 싸울 차례였어요. 그 시작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요, 저라는 사람을 한 줄로 설명하라고 하면 그냥 불같은 아줌마,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야 대한민국 평범한 40살 주부, 뭐 애 낳고 남편이랑 살고 밥 차리고 빨래 널고 대충 그려지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의 삶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면 전혀 안 그래요. 원래 성격이 남들 보는 것처럼 얌전하게 가만히 참아 넘기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요즘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그 애견년이, 테토년이 유행하잖아요. 그중에 테토녀가 딱 저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중고딩 때만 해도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깔 더러운 애, 조폭마누라. 뭐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였죠. 그래도 저는 그게 창피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래 맞다. 나 성깔 더럽다. 근데 억울하게 당하는 꼴은 못 본다. 이게 제 인생 모토였던 겁니다. 중학교 때 사건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 친구가 꽤나 예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또 화근이었어요. 우리보다 한 학년 위에 언니 무리 중에 한 명이 자기 남친이 제 친구한테 눈길을 줬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뭐 연락을 했다는 등 제 친구가 꼬리를 흔들었다는 등 사실 제 친구는 답장도 안 했는데 그냥 찍힌 거죠. 그래서 갑자기 교문 앞에 불러내더니 학교 뒤쪽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요? 저 그냥 도망가도 됐거든요. 근데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억울한 게 더 큰 거예요. 아, 뭔데 내 친구가 왜 끌려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차올라서 친구의 손을 꽉 잡고 따라간 거죠. 그중 한 언니가 딱 제 친구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요.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한 거 언니도 알잖아요. 제 친구는 답장도 안 했는데 왜 억지로 잘못 씌우고 머리채부터 잡으려고 해요? 진짜 화나면 남자친구한테 따지세요. 왜 힘없고 조용한 애만 골라서 잡냐고요. 무리지어 다니면서 애 하나 괴롭히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그런지 못한다. 그냥 안 보내주시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 순간 그 언니들이 멈칫하더라고요. 사실 정말로 싸대기라도 날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상 밖으로 조용했어요. 뭐 제 말이 틀린 게 없었으니 오히려 눈치만 보다가 갑자기 너 웃긴 애네 하면서 저한테 관심을 갖더니 결국은 또 친한 척까지 하는 겁니다. 어이없죠. 원래라면 싸움이 났어야 하는데 말발에 밀리니까 갑자기 동맹을 맺자는 식이 된 거예요. 야, 너 웃긴 애네? 겁도 없이 우리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해? 보통 애들은 벌써 울고불고 빌었을 텐데 쬐끄만한 게 입만 살아선. 언니들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허, 진짜 겁대가리가 없네. 그래도 재밌다. 야, 너 언니랑 의자매 할래? 그날은 운 좋게 넘어갔지만 매번 다 그렇게 풀리진 않았어요. 싸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억울한 상황 보면 입이 먼저 나가버리니까 곤란해진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오히려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는 우리 딸은 어디 가서 기죽고 살 사람 아니다 이러셨고요. 오빠는 너 진짜 어디 가서 사고치지 마라 하면서도 은근 좋아했죠. 대학교 가서도 그 성격 그대로였어요. 학생회 들어갔다가 회계 담당 총무가 글쎄 돈을 빼돌리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또 칼같이 나서야 했죠. 몇 달 동안 증거 모으고 장부 다 대조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총회에다 싹 다 터뜨렸어요. 자, 여기 장부 좀 보세요. 날짜별 지출 내역하고 제가 모은 영수증이랑 하나도 안 맞죠? 몇 달 동안 제가 확인했는데 이젠 변명도 못 하실걸요?
학생회비로 거둔 돈이 이렇게나 증발했는데 다 어디로 간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히셔야 할 겁니다. 총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변명도 못하고 입 꾹 다물고 있었어요. 사람들 다 웅성거리면서 저 쳐다보고요.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죠. 괜히 저 조연지하고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저 나름 학교 생활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 딱지 붙은 거예요. 근데요, 이런 저한테도 나름 만남이 있긴 했습니다. 보통 제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가 첫 번째 관문이긴 하지만요. 이 직설적이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결국 어렵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게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소개팅 자리였어요. 나가기 전에는 별 기대도 안 했어요. 뭐 사람들 다 하는 소개팅, 그렇죠? 누가 나오든 그냥 밥 한 끼 하는 거다 생각했거든요. 주변에서 괜찮다고 해서 나갔는데 막상 마주 앉아보니까 겉모습만 놓고 보면 그냥 평범했거든요. 잘생겼다 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딱 어디 가나 있을 법한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말수가 적고 괜히 무게 잡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또 묘하게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특히 그날 그 사람이 꺼낸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이 귀에 맴돌아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곁에 안 있으면 너무 외로워하시거든요. 아직도 혼자 끼니 챙기실 때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술자리도 빨리 정리하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거의 못 잡아요. 저랑 만나면 현지 씨가 답답해 하실까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책임감 있는 남자구나 싶었어요. 사실 대부분 여자들이라면 마마보이 아닌가부터 떠올릴 텐데 저는 정반대로 느낀 거예요. 사실 저한테도 엄마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난 공백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혼자 남은 엄마 곁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괜히 더 크게 와닿았던 거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남편은 늘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다른 남자들이라면 술자리 얘기, 직장 얘기, 자기 자랑이나 할 텐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엄마 얘기가 많았어요. 아니, 오늘 엄마가 혼자 밥 먹기 싫다 하셔서 저녁은 같이 먹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마음이 쓰이네. 그냥 나 혼자 즐겁게 놀고 오면 집에 계신 엄마가 더 허전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가 이해해주면 좋겠다. 아이, 물론 그래야지. 그럴 때 혼자 계시면 마음에 병들어. 나였어도 벌써 뛰어갔을 거야. 저는 그걸 듣고 마음이 더 움직였어요. 제가 보기에 효심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죠. 남편이 바쁘다 하면 제가 시어머니 될 분을 직접 찾아뵙고요. 밥도 사드리고 같이 차도 마시고 장 보러 간다고 하시면 제가 따라 나서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냥 이분이 제 엄마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딱히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처음엔 어색해 하더니 나중엔 먼저 연락까지 주시더라고요. 현지야, 오늘 뭐 하니? 점심 먹었어?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 네, 어머님, 저 오늘 별일 없어요. 제가 근처 가서 모실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며느리 역할을 자처하게 됐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스스로 길을 잘못 들었던 거예요. 괜히 선을 넘어서 다가가고 며느리도 아닌데 며느리 노릇을 했던 거죠. 저는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나 봐요. 이분이 내 엄마가 돼주시면 얼마나 든든할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할 때도 남편만 보고 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까지 보고 결심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짐까지 했죠. 이제 이분도 내 엄마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모셔야지 하고요. 결혼식 날도 저는 울컥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거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제가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이제 나도 엄마가 생겼구나. 혼자 북받쳐서 감동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결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바로 깨달았죠.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 그런 건 정말 유니콘 같은 거구나 하는 거요. 시어머니 상대로도 결혼 사기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러고 싶다니까요. 그리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애할 때는 그래도 시어머니만큼 저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던 거거든요. 근데요, 결혼하고 나니까요, 시어머니만큼은 개뿔. 대놓고 지 엄마 편만 들더라고요. 둘이 편 먹으니까 저는 뭐 어째요. 그냥 혼자 외롭게 버틴 거죠. 그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괜찮겠지 싶었는데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집, 자기 마음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집이었던 겁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아니, 결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을 때 누구지? 하면서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서 계시던 그 순간을요. 그때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와요. 그때라도 도망갔어야 하는 건데. 이 집은 이제 두 사람 집이 아니니 도망치라고 과거의 저에게 소리쳐주고 싶을 정도예요. 결혼한 지 며칠 만에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초인종 소리가 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현관에서 띵동 하고 소리가 울리면 또 무슨 얘기가 쏟아질까 싶어 속이 철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들어서면 첫 코스는 늘 냉장고였어요. 현지야, 이게 정리를 한 거야? 반찬통이 뒤죽박죽이잖아. 뚜껑도 제멋대로고. 이래서야 음식이 제대로 보관이 되겠니? 아유,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줬어? 이런 기본도 안 배운 며느리가 와서 괜히 나만 고생하네. 어머님, 뚜껑 맞추면 좋죠. 근데 요즘은 반찬 오래 두지도 않고 금방 해먹으니까 금방 없어져요. 그냥 호환되는 뚜껑만 잘 닫아놔도 일주일은 끄떡 없던데요? 사실 속으론 억울했지만 굳이 정색하지는 않았어요. 웃으면서 넘기면 그 순간만큼은 싸움이 안 나니까요. 주방에서 나오는 길에는 또 빨래 건조대가 있었죠. 네네, 시어머니 눈에는 그마저도 못마땅했겠죠. 아이고야, 이거는 또 뭐니? 빨래를 이렇게 쭉쭉 잡아 늘려서 걸어놓으면 옷 다 상한다. 너는 개는 법도 모르고 내가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냐? 아이, 어머님, 저희가 산 옷감들은 다 튼튼해요. 그리고 곧 개려고 했어요. 사실은 남편이 더 깔끔해서 바싹 안 마르면 귀신같이 알아챈다니까요. 저보다 남편이 더 예민해요. 이렇게 살짝 농담 섞어서 돌려버리면 시어머니도 순간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정면으로 붙는 것보단 차라리 능청으로 넘기는 게 저한테는 나은 선택이었죠. 근데 진짜 본론은 따로 있었어요. 결국 아들 밥 얘기였죠. 시어머니는 남편 얼굴만 힐끗 보면 꼭 제게 화살을 꽂아댔어요. 무슨 살이 빠져서 뼈만 남았다느니, 제가 밥을 대충 해서 그렇다느니, 시집와서 살림도 못 배우고 왔냐느니 없는 흠까지 억지로 만들어내는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침마다 눈 비비고 일어나 꼬박꼬박 밥 차리고 반찬도 새로 해놨는데 그게 다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가만히 지고만 있을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정색하고 붙으면 싸움이 커지니까 일부러 능글맞게 흘렸죠. 어머님 실력이랑 비교하면 그 누가 이기겠냐고. 차라리 어머님이 직접 해주시면 어머님도 입 덜 아프고 남편도 맛있는 밥 먹지 않겠냐 했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정색도 안 하고 능글맞게 웃으면서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짜증은 나는데 화도 못 내고 끙 하고 앓더라고요. 전 속으로 살짝 아싸 하긴 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괜히 제 친정까지 끌어들이는 거 있죠. 아유, 사두는 어쩜 딸을 이렇게밖에 못 가르쳐서 시집을 보냈니? 며느리가 살림 하나 똑바로 못하고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니 결국 걔나 나만 고생하잖아. 아무리 니네 친정엄마한테 배운 게 없다지만은 해도 너무하잖아. 어머님, 근데 그 말씀은 좀 심하시네요. 저희 친정은 저 나름대로 똑바로 키워주셨어요. 저도 남편 밥 굶기는 일 없잖아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더 배우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제 친정을 끌어들일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나, 아이 누가 뭐라고 했니? 그냥 네가 내 며느리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해준 거지. 근데 너는 꼭 그렇게 고깝게 듣더라. 내가 좋은 뜻으로 충고하는 걸 매번 꼬아듣고 아이고 참 승질머리 한번 못됐다.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너무 악의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날 시어머니랑 크게 한탕 싸웠거든요. 결국 그 불만이 그대로 남편 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뻔했죠. 자기는 중간에서 죽을 맛이다. 제가 꼭 한마디씩 해서 일을 키운다. 아주 판에 박힌 소리만 줄줄 나왔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라면서 저한테 짜증을 내는데 저라고 짜증 안 났겠어요? 그럼 평생 입 닫고 살라는 거냐? 밥을 매일같이 차려놔도 밥 못했다는 소리 들어야 하고 그래도 내내 하며 고개 숙이고만 있으라는 게 말이 되냐? 제가 뭐 시집에 장식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숨도 쉬지 말고 살라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고 올 때마다 새로운 트집거리가 늘어났어요. 하루가 다르게 공기가 팽팽해졌죠. 남편도 이제는 중간에서 말리려는 신용조차 안 하던데요. 오히려 저한테 너가 또 시작했지? 하는 눈빛부터 보내더니 본인만 더 피곤하다며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저로서는 황당했죠. 싸움은 시어머니가 걸고 저는 불합리한 건 따졌을 뿐인데 끝날 때마다 남편만 지친 척 힘든 척 아유 그게 얼마나 꼴보기가 싫은지 게다가 슬슬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회식 있다고 둘러대기도 하고 일이 많아서 야근한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지겨운 게 맞았을 거예요. 집에 오면 제 억울함도 들어줘야 하고 시어머니 불만도 받아야 하고 자기 입장에선 그게 피곤하다 싶은 거죠. 정작 불편한 사람은 저였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주말에는 같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잔업이 있다면서 나가고 회사 봉사활동을 간다면서 집을 비우고 심지어는 체육대회 준비라느니 동호회 모임이라느니 핑계는 점점 더 다양해졌어요. 들을 때마다 기가 막혔죠? 회사가 학교 동아리도 아니고 뭔 행사만 주구장창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한마디 꺼내면 바로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수상했죠. 괜히 회사 일이라고만 하기엔 뭔가 뻔히 구린 데가 있다는 게 제 촉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아무리 정확한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히 회사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계속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괜히 예민한가 싶었죠. 결혼하고 나서 이것저것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제가 괜히 피곤해서 의심하는 건가? 자기 합리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의심으로 굳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뒤흔든 건 냄새였어요. 남편이 들어와서는 씻는 척만 하고 자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옆에 놓으면 이상한 향이 났어요. 분명히 집에서 쓰는 바디워시나 샴푸 냄새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착각하나 싶었죠. 근데 2번, 3번 반복이 되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회사에서 나는 향이 아니에요. 다른 여자한테서 묻어올 만한 낯선 향이었죠. 그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려던 남편을 확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도대체 이건 무슨 냄새야? 집에서 나는 샴푸나 바디워시 냄새가 아니잖아. 분명히 낯선 향인데 어디서 씻고 온 거야? 땀 흘리고 들어왔다면서 왜 이런 여자 향이 배어 있는 거냐고. 대답 좀 해봐. 대체 어디서 묻혀온 냄새야? 또 시작이네. 진짜. 뭘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바람 피운다 여자 만났다. 그렇게 의심부터 하지? 생사람 잡으면서 나한테만 스트레스 준다 아주. 집에서 좀 쉬지도 못하고 또 이런 취조를 받아야 하냐고. 남편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버럭 화부터 냈고 저도 그 말에 혈압이 치솟았어요. 내가 지금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 내가 멍청해서 집에서 쓰는 샴푸랑 다른 걸 구분도 못할 것 같냐고. 근데 남편은 대꾸도 안 하고 이불을 확 뒤집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열이 받았죠.
아니, 누가 봐도 수상한 상황인데 오히려 제가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억울하다 못해 기가 막혔죠.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회사 일 핑계대고 나가 있는 시간에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누구랑 있는 건지, 어디서 씻고 오는 건지 답은 없는데 의심만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전 답답해서 시어머니에게라도 털어놨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보실까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요,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제 얘기를 꺼내자마자 돌아온 대답은 더 어이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고 술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지. 바람이 날 애가 아니다. 네가 괜히 예민해서 그런 거다. 아니, 어머님, 술 냄새가 아니라 여자 향수 냄새라고요. 설령 바람이 났다고 쳐도 그게 다 누구 탓인데 네가 아내로서 남편 제대로 못 챙기니까 애가 밖에 눈을 돌리는 거 아니냐? 네 성질머리 보니까 나라도 집에 붙어있기가 싫겠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저는 걱정돼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털어놓은 건데 돌아오는 건 전부 제 탓이었어요. 남편이 수상한데도 의심하는 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니 와,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남편이 씻는다고 욕실에 들어간 틈에 거실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남편 휴대폰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나도 모르게 화면을 눌러봤는데 웬 이름 모를 메신저 앱이 하나 깔려있는 겁니다. 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열어보니 더 기가 막혔죠. 화면 속에는 누군가랑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 빼곡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딱 봐도 연인 사이 같은 뉘앙스, 다정한 말투, 심지어는 하트 이모티콘까지 줄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물었어요. 야, 이게 뭐야? 이 메신저 뭐냐고. 당신 지금 뭐 숨기고 있는 거야? 아, 뭐야 이게. 아, 어디 봐봐. 아이, 누가 해킹이라도 했나 보네. 난 진짜 모르는 일이야. 이런 건 내가 보낸 게 아니라고. 그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당장 전화 걸어봐. 이딴 해킹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바로 걸어. 아니면 내가 직접 누를 거니까. 남편이 잠깐 머뭇대길래 이제 너 들통나겠구나 싶었거든요. 어머, 근데 웬걸?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제 앞에서 번호를 눌러 스피커폰을 켰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혹시 저 아세요? 왜 그런 문자를 보내시는 건데요? 그러자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어요. 앳된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바로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어머, 제가 잘못 보냈나 봐요.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대화창에서 봤던 그 메시지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는데 정작 통화로 확인해 보니까 상대는 오리발을 내밀며 발뺌하는 상황이 된 거죠. 남편은 통화를 끊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씩 웃었어요. 봤지? 아무 일 없잖아. 네가 그렇게 호들갑 떨더니 결국 헛다리잖아. 이쯤 되면 진짜 인정해라. 너 의심병 심각하다고. 냄새다 뭐다 망상처럼 떠들면서 나 잡아먹을 듯이 몰아세우더니. 결과가 이게 뭐냐. 아내라면 남편을 믿어야지 맨날 범죄자 취급이나 하고. 이게 결혼 생활이냐? 네가 바뀌어야지. 안 그러면 난 더 이상 못 참아.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로 맞받아쳐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눈으로 본 대화 내역이 있는데 전화로는 이렇게 끝나버리니 제가 괜히 생트집 잡는 사람 된 거죠. 그날 이후 남편은 기세등등했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또 의심이지? 또 네 촉이냐? 하면서 비웃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시 의심병 걸린 여자로 몰려버렸죠. 그러니 이제는 저조차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는 거요. 솔직한 심정으로 막 말하자면요. 미쳐가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게 고비가 아니었어요. 진짜 큰 산은 따로 있었거든요.
남편이 말아먹은 주식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남편이 주식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적 있었어요. 근데 대놓고 나 주식한다 이런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냥 뉴스 보면서 종목 얘기 조금 하는 수준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밥 먹다 말고 뜬금없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여보, 사실 좀 크게 투자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원래는 수익 날 줄 알았는데 시장이 갑자기 꺾여서 많이 빠졌어. 뭐라고? 크게 투자라니. 아니, 대체 뭘 얼마나 넣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모아둔 돈 좀 넣었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크게 빠져버렸어. 그때만 해도 뭐 손해 좀 봤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죠.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이사갈 집 잔금이 좀 모자라. 잠깐만. 우리 생활비 조금 손해본 거냐고 물어본 건데 설마 집 잔금 준비한 돈까지 건드린 거야? 자세한 건 됐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아무튼 당신이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 송이도 있고 집도 지켜야 하잖아. 그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세상에 계약금까지 다 넣은 집을 한순간에 날릴 뻔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한테 털어놓는 태도도 황당했어요. 마치 애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도와줘야 한다는 식이었거든요. 전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주식에 쳐박아. 집 잔금으로 모아둔 돈을? 우리 전 재산이라고 해도 되는 돈인데 그걸 주식판에 쳐넣었다고. 그리고 이제 와서 태어나게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때 저는 진심으로요. 이 결혼을 그만둬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아이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당장 아이를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제가 발품을 팔아서 잔금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어렵게 동분서주하며 잔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남편이 대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야 네가 밥값 좀 하네. 제가 그 말 듣고 진짜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니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그 상황에서 밥값 운운하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제가 그 순간 입술을 깨물고 참았어요. 아이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결혼 끝내자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집 문제는 겨우 수습이 됐지만 저는 몸도 마음도 다 탈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와중에 시어머니 칠순이 다가온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이미 몸이 성치 않았어요. 며칠째 기운이 없고 아이는 독감으로 심하게 앓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했거든요. 아이 곁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시어머니 칠순이라니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게다가 남편 바람 을심건으로 시어머니에게도 괜히 예민하다, 며느리 노릇 못한다는 낙인이 찍힌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제 자리는 이미 늘 부족한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요즘 형편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게다가 우리 송이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제가 애 곁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정성껏 상 차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지내시면 어떠실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서요. 아유 뭐라고? 남들은 연회장 잡고 잔치 열고 며느리가 앞에 서서 손님 대접 다 하는데 너는 고작 밥상 몇 개 차려놓고 퉁치게 했다고? 그게 며느리 성이냐? 아유, 이따위로 할 거면 아예 칠순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래. 나를 사람 망신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이었죠. 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또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겁니다. 아이고 엄마 말이 100번 맞지.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왜 너만 못하는데. 엄마가 괜히 서운해하는 게 아니잖아. 이번 칠순 제대로 안 하면 나도 더는 못 참아. 달리 생각할 거니까 각오해. 송이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내가 지금까지 너 많이 봐준 거 알지?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무조건 제대로 해. 그 말은 사실상 협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그래, 이 집안에서 나는 철저히 외부인이고 언제든 내쳐질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절감했어요.
남편은 아내가 아니라 시어머니 아들일 뿐이고 전 그냥 집안일 맡아주는 고용인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칠순 준비를 또 안았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누워있는데 저는 그 애 곁에 있지도 못하고 핸드폰만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죠. 게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혼자 준비해야 했어요. 남편이 뭐 돕기나 했겠어요? 저는 없는 살림에 연회장도 찾아보고 친지들한테 연락도 돌리고 몸은 고되고 마음은 더 고달팠습니다. 심지어 직전에는 직접 음식도 만들어야 했으니 시장을 돌아볼 시간도 필요했고요. 손목은 퉁퉁 붓고 발바닥은 불덩이처럼 뜨겁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제 아이는 병원에 누워있는데 나는 누굴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하고 있는 걸까?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꼭 삼켰습니다. 제 신세 한탄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준비라는 게 끝이 있나요? 그래도 그날 하루 종일 치이고 치이면서 얼추 마무리를 지었을 때 저는 그제야 드디어 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집 그냥 저희 집이 아니잖아요. 제가 땀 뻘뻘 흘리며 정신없이 움직이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예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아 있었거든요. 사실 이 집 꼴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준비 끝났다고 의자에 앉아 물 한 잔 들이키는데 거실 한복판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마음 편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다 준비한 거 맞아? 너 요즘 정신 빼놓고 다니니까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원.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길 거예요. 제 속은 이미 터져나가는데 겉으로는 억지 웃음으로 비위를 맞췄습니다. 더 대꾸하면 결국 또 제 탓이 될 게 뻔하니까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웃는 척하다가 겨우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었어요. 몸은 무거운데 정신은 붕 떠 있었죠. 그래도 탈진한 나머지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쯤 인기척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현관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는데요. 남편이었죠. 늘 그렇듯 늦게야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반쯤 깬 정신으로 또 지금 들어오네 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 순간 방 건너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 방 쪽이었죠. 처음엔 졸린 머리로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는데 한마디 두마디 이어지는 말을 듣는 순간 잠기가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엄마 칠순만 끝나면 바로 이혼 얘기 꺼낼 거야. 그 말이 귓가를 때리자 심장이 철렁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귀가 또렷해지고 가슴은 요동치고 땀이 송골송골 솟아나더라고요. 졸음 따위는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저는 이불 속에서 얼어붙은 채 숨조차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내일 잔금 치르는 날이잖아. 그것만 끝나면 바로 정리할 거야. 엄마한테 세 사람 직접 소개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미 얘기 다 되어 있어. 그래? 아유 그러면 잘 됐네.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해라. 괜히 또 속 터지게 만들지 말고. 이번엔 반드시 아들 낳을 수 있는 애로 데려와. 아이 걱정 마 엄마. 쟤처럼 무뚝뚝하고 고집 센 여자는 아니야. 나한테 잘 맞추는 애야. 벌써 다 준비해놨으니까 엄마만 가만히 계시면 돼. 그리고 재산분할 같은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아예 안 주고 이혼하는 방법까지 내가 다 알아봤거든. 내가 바보도 아니고 다 계산하고 움직이는 거야. 그래 우리 아들 든든하네. 잘했다 잘했어. 그동안 네가 저 애랑 살면서 우리 집 일한다고 고생 좀 했다만 아이 솔직히 영 내 눈에는 안 찼다. 내 며느리 같지도 않고 네 짝 같지도 않고. 근데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다. 제가 며칠 동안 발 벗고 뛰어다니며 겨우겨우 맞춰낸 준비가 사실은 이혼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는 얘기였어요. 남편은 당당하게 재산 분할 안 주는 방법까지 마련했다고 말했고 저랑 이혼하고 저희 애까지 버릴 예정이라고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아니 저게 인간인가요?
시어머니는 새며느리를 드릴 생각에 웃음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동시에 뭔가가 또렷하게 자리 잡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의심했던 것들, 남편이 늦게 들어온 이유, 낯선 냄새, 수상한 메신저, 전부 다 제 착각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겁니다. 순간 머리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괜히 의심병 걸린 게 아니었구나. 다 맞았구나. 그동안 남편은 저를 예민한 여자, 생사람 잡는 사람으로 몰아갔고 시어머니는 제 탓이라고 윽박을 질렀지만 결국 둘 다 공범이었던 거예요. 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아닌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우습게도 지금까지는 제가 잘못한 줄 알고 죄책감에 눌려 살았는데 오히려 속아서 당하고 이용당한 건 저였던 거죠. 제 집, 제 돈, 제 시간, 심지어 제 정신까지 죄다 그 둘 손에 농락당한 거였어요. 깨달음이 오니까 오히려 가슴속이 싸늘해지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게 막 뜨겁게 타오른 게 아니라 서늘하게 식은 분노였어요. 그래, 이제 알았다. 나만 당하고 끝낼 순 없지.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지. 그 다짐이 이불 속에서 제 이를 악물게 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는데요. 제 모습이 참 웃겼어요. 속으로는 이 집안 사람들 다 갈아엎어야겠다 이래 갈면서도 겉으로는 싹싹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속으로는 미칠 것 같은데 겉으로는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제가 스스로도 웃기더라고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약해둔 곳에 도착해서 방과 홀을 정리하고 테이블 세팅을 확인하고 음식 나오는 순서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가 제 신혼집도 아닌데 그날만큼은 제 전쟁터가 아닌 시어머니의 쇼 무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꾹 참고 움직였어요. 오늘은 마지막 쇼니까요. 잔치가 무르익고 술잔이 오가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질수록 제 머릿속에서는 전날 밤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전날 밤에 시어머니랑 남편이 나누는 대화를 다 들어버리고 저는 이불 속에서 속이 들끓어 도저히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그때 다행이라 해야 할지 남편이 제 방으로 들어와 그대로 뻗어버린 겁니다. 술에 취했었는지 머리만 대자마자 코를 골더라고요.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고요.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그걸 잡지 않을 수 없었죠. 몰래 휴대폰을 열고 통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근데 세상에 예전에 제가 수상해서 따로 메모해둔 번호랑 똑같은 게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때 등골이 싹 식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번호를 제 폰에 저장해두고 남편 번호로는 짧게 한 줄만 보내봤습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는데 진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뻔뻔하게 연락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답장이 뭔가 심각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낌새가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제 정체를 딱 밝혔습니다. 그쪽이랑은 숨바꼭질할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제 얘기를 듣자마자 상간녀라는 여자는 바로 끊으려고 들었어요. 연락하지 말라, 잘못 왔다, 계속 그런 소리만 반복했죠. 그 순간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엔 피하려고만 하던 그 여자가 제가 어제 들은 대화까지 얘기하면서 상황을 털어놓자 결국 무너져서 울면서 고백을 시작했죠. 저도 당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사람이랑 만나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와서는 딴 여자가 생겼다고 이제 끝내자고 말 한마디 던지고는 그대로 저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쓰다 버린 물건처럼 내팽개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붙잡은 건 지금 새 며느리 후보가 아니라 이미 버려진 첫 번째 상간녀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계속 빌더라고요. 본처 속여먹고 농락한 상간녀 주제에 양심은 있었나 봐요.
저도 잘했다고는 말 못해요. 솔직히 남의 가정 깨트린 죄가 얼마나 큰지 저도 알아요. 근데 막상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쉽게 여자 마음 가지고 장난치고 버릴 수 있는 인간인지 저도 똑같이 당하니까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요. 제가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리질 못하겠네요. 너무 후회돼요. 그 순간 상간녀에 대한 분노는 잊을 정도로 남편에 대한 분노가 다시 솟구쳤습니다. 제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여자들까지 다 농락하다 버린 거잖아요. 기필코 끝장을 내야겠다는 복수 욕구가 뼛속 깊이 치밀어 오른 거죠.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여자랑 손을 잡으면 더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막 괜찮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자식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겠어요? 마침 내일 큰 무대가 있는데 우리 둘이 손잡으면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데. 당신도 속 터져서 죽을 맛일 테고 나도 여기서 물러설 생각 없으니까 같이 제대로 복수합시다. 어떻게 할래요? 할래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저도 같이 할래요. 같이 끝내버려요. 이번엔 우리가 그 사람한테서 다 빼앗아 오자고요. 그렇게 우리 둘의 복수 동맹이 성립됐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함께 칼을 쥔 전우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잔치가 열린 겁니다. 제 피와 땀과 돈이 들어간 그 최고의 무대가요. 친척들이 모여 떠들썩하고 시어머니는 체면 세우느라 신이 나 있었죠. 근데 그 손님들 틈에서 낯선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네 주민이라며 조용히 앉아있는 얼굴 하나. 바로 어젯밤 함께 복수를 다짐한 남편의 그 상간녀였어요. 순간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의기투합하긴 했지만 진짜 올 거라고 크게 기대는 안 했거든요. 어제의 적은 오늘의 친구라고 하던가요? 그 반대였나? 아무튼 웃기게도 와준 것만으로도 참 든든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제대로 된 복수가 박차를 가할 시간이다. 그리고 시어머니랑 남편에게도 제가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한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생각했죠. 그날 연회장 분위기요? 겉으로 보면 완전 대성공이었죠. 사람들 입에서 며느리 손이 야무지다느니 시어머니 보고 복받았다는 말만 오갔고,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해서 앉아있는데 얼굴에 기름이 아주 잘잘 흐르더라고요. 지금 의기양양해서 뭐 어쩌려나 싶기도 했어요. 이렇게 친척들 다 모아놓고 자랑한 다음에 얼마 뒤에 며느리 바뀐다고 소개하기도 부끄러울 텐데 참 생각도 없다 싶고요. 잔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였어요. 사람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는데 전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밝은 척 미소를 지으며 또박또박 목소리를 높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 어머니 칠순을 축하하러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웃고 계신 모습을 보자니 양심이 너무 찔려서 말이에요. 오늘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어요. 제가 뭔가 이벤트라도 준비하는 줄 알았겠죠? 다들 착실하셔서 저한테 한 번에 집중들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나오세요. 사실 이분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던 새로운 며느리 후보입니다. 남편 때문에 정식 인사도 못하고 숨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죠. 제가 그 꼬리를 오늘 싹 다 밟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상간녀가 앞으로 걸어 나오자 연회장은 뒤집혔습니다. 웅성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졌고 사람들 고개가 동시에 획획 돌아갔어요. 숟가락을 떨어뜨린 사람도 있었고요. 손으로 입을 틀어먹으며 눈만 굴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술렁임은 마치 폭풍 전야 같았던 거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부채를 덜덜 떨다가 무릎 위로 떨어뜨렸고요. 남편은 허겁지겁 달려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얘가 또 왜 이래? 찰순날 사람들 모아놓고 뭔 소리를 하는 거니?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 다들 웃고 넘겨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너 이 말들 전부 책임질 수 있어? 그리고 너 누가 오라 그랬어? 왜 여기까지 기어 들어와서 난리를 쳐? 당장 꺼지지 못해? 책임? 그래, 져야지. 내가 그냥 말만 하고 끝낼 줄 알았어? 당신이 발뺌할 거 뻔히 알아서 내가 증거까지 싹 다 준비를 했는데 어때? 당신과 다르게 책임감 끝내주지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그 순간 상간녀가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대화, 하트가 잔뜩 박힌 메시지, 둘이 찍은 사진까지 줄줄이 인쇄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연회장 바닥에 확 뿌려버렸어요. 저 이 사람한테 속여서 만난 여자거든요. 상간소장 받는 한이 있어도 오늘은 다 밝히려고 왔습니다.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다들 보셔야 합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흩날리자 사람들 표정이 싹 굳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종이를 주워들고 얼굴이 붉어지며 눈을 크게 떴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어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연회장은 삽시간에 장례식장처럼 변했습니다. 저는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른 사진도 또 뿌렸어요. 첫 번째 상간녀의 도움을 받아 알게 된 남편의 재혼 상대가 될 그 여자의 사진이었죠. 이제 저는 이 집 떠나겠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 잔소리 다 받아내고 시집살이 떠안을 사람은 바로 여기 사진 속에 계신 분이에요. 다들 얼굴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곧 진짜 며느리 될 테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날아다니는 사진으로 향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제가 본 광경을 정말 눈을 떼다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고요. 친척들 눈도 얼마나 매섭던지 제 복수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허겁지겁 쥐어 담으면서 입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씨, 이래서 여자들이 문제야. 아주 쌍으로 미쳐 돌아버렸구나. 야, 니네 언제부터 짜고 친 거야? 아, 뭐야, 이거 둘이 손잡고 판 짠 거지? 고스톱이라도 치듯이 내 인생 갖고 장난한 거냐? 아, 내가 이렇게 호구로 보였냐? 그래, 우리가 편먹었다. 왜? 못 믿겠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이렇게 대놓고 날 능멸했겠니? 근데 이제 끝났어. 너는 네 딸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네가 한 짓이 송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됐다 됐어. 당신은 이제 내 딸 생각조차 하지 마.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고 난 오늘부로 이 집에서 손 뗄 거니까. 연회장은 이미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얼굴을 가린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누군가는 눈길조차 피하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누구 하나 시어머니나 남편을 두둔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종이를 긁어모으며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뭐 상간녀는 울면서도 계속 자기도 피해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아, 저는 그 난장판을 뒤로 하고요. 마이크 내려놓고 나오는데 와, 속이 그냥 뻥 뚫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혼 준비 시작했습니다. 더는 미룰 것도 더는 참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마음 같아선 하루 이틀이라도 누워있고 싶었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칼을 뽑았으니 끝까지 가야 했던 겁니다. 그동안 제가 당한 걸 떠올리면 오히려 피곤할 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고 하니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재산 분할이었죠. 잔금까지 치르게 될 상황이었던 집을 그대로 날린다면 제 손해가 너무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거든요. 변호사님, 저 이제 남편이랑은 무조건 이혼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그 집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잔금까지 다 치른 집인데 그 인간이랑 새 여자한테 내 손으로 번 돈과 내 시간까지 갖다 바치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적어도 제가 빚을 내가면서 마련한 집을 두 번째 상간녀와 남편이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도 변호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답변을 줬고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변호사도 제 사정을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줬고요. 결국 집은 제 명의로 다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잔뜩 억눌렸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참 빠르죠. 이런 일은 제가 따로 떠벌리지 않아도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고 돌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랑 아들 그리고 상간녀까지 셋이 공모해서 며느리 재산을 가로채려 했대. 이 말이 마치 불붙은 마른 장작처럼 번져나갔어요.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이미 친척들이며 하객들 눈앞에서 다 까발려졌으니 굳이 제가 힘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하더니 엄청난 효심이네. 응? 지 엄마랑 상간녀 챙기느라 와이프 등골만 빼먹었네. 천벌 받은 소식 들으니까 내가 다 감동이다. 그런데 그 말이 소문이 퍼져서 대단한 며느리를 놓쳤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의외의 성과이긴 했는데 사실 사람들 입방하여 오르내리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로선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오히려 가족이던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들이 내 편이 되어줬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했지만요. 저는 그 와중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상간 소장도 두 번째 상간녀에게 바로 보냈습니다. 첫 번째 상간녀는요. 저한테 도와준 게 있으니까 소송은 걸지 않기로 했어요. 증거 수집에 협조를 했으니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상간녀가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단단히 준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휴대폰 기록, 대화 캡처, 날짜별 정리까지 이거 제가 혼자 하면 몇 달이 걸릴 일을 그 여자가 도와줬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물론 그 사람도 피해자 입장이었으니 저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겠지만 덕분에 저는 변호사 앞에서 단단히 무장된 채로 앉을 수 있었죠. 재밌는 건요. 그 셋이 벌써 저를 빼고 따로 삼자 대면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누구 잘못이 크냐 싸우고 아이고 그 꼴이란 게 눈에 선했어요. 상상만 해도 꼴불견이더라고요. 소장을 보내고 나니까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이며 시모며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카톡도 쏟아졌어요. 연지야, 우리 좋았잖아. 다시 잘해보자. 종이도 있잖아. 가정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 이런 메시지들이 줄줄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뭐 느꼈겠습니까? 오히려 더 역겹더군요. 저는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니까 잘해봐. 그 말만 남기고 더 이상 대꾸도 안 했고요. 오로지 법적 대응만 이어갔습니다. 개인적인 말 섞을 일도 정으로 봐줄 일도 더는 없었죠. 그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됐고요. 친척들 모임에서 얼굴을 못 내밀 정도로 지인들 사이에서도 아이고 효자라더니 엄마랑 상간녀만 챙기는 효자였구만 하는 비아냥이 돌았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승진은커녕 자리 지키기도 벅찼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직을 시도했는데도 이미 뒷얘기가 퍼져서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더군요. 두 번째 상간녀도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결국 틀어져 파국으로 끝났거든요. 원래 믿음도 없이 시작된 사이였으니 오래 갈 리가 없었죠. 시작이 더러우면 끝도 더러운 법이잖아요. 서로 욕하다가 갈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여자도 저처럼 살긴 싫었겠죠. 자기 눈으로 전처가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어떻게 그 남자랑 다시 살 생각을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은 숨통이 트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법원에서 최종 확인 도장을 받아든 순간 그 얇은 종이가 얼마나 묵직하게 느껴지던지요. 그 순간 그동안 목을 꽉 눌러오던 돌덩이가 쿵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현재 깔끔하게 이혼 정리를 끝내고 딸아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물론 이혼했다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딸이랑 아침에 눈 뜨고 서로 얼굴 보면서 밥 챙겨 먹고 출근 준비하는 모습 볼 때마다 이게 내가 지켜내야 할 삶이지 싶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냐고요? 아니요.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근데요. 최소한 누가 제 삶을 옆에서 휘두르진 못합니다. 양육비 문제도 그래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봐줄 생각이 없거든요. 남편요? 아니죠. 이제는 전 남편.
그 사람 입만 열면 돈 없다, 힘들다, 징징거리지만 법원에서 판결 나버렸잖아요. 매달 얼마씩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요, 그거 악착같이 받아내고 있어요. 한 푼이라도 늦으면 바로 독촉 들어가요. 아니, 제 아이 밥값인데 그거 받아내는 게 뭐가 미안합니까? 오히려 제가 빚받는 사채업자처럼 눈을 부릅뜨고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솔직히 좀 늦었죠. 40이 넘어 처음 출근 도장을 찍으러 가는데 지하철에서 손에 쥔 가방끈이 땀으로 젖을 정도였어요. 겁도 나고 두려움도 있었죠. 근데요, 막상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싶더군요. 누구한테 구박 들을 일도 없고 집안에서 니 탓이니 뭐니 하는 소리 들을 일도 없고 그냥 제 능력으로 벌어 제 생활을 꾸려가는 게 이렇게 당당한 일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냐고요. 후회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그동안 진심으로 살았어요. 착하게 억울해도 참고 험한 말도 다 감내하면서 언젠가는 그 마음이 통하겠지 믿었던 겁니다. 근데요, 그게 다 쓸데없는 희망이었더라고요. 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인 줄 알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도 똑같이 돌려줄 겁니다. 그냥 당하는 호구로 남는 대신에 칼끝처럼 날 서서 맞대응하는 거죠. 이혼 과정에서 그걸 확실히 배웠거든요. 말없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참는 순간 끝없는 호구가 된다는 걸요. 앞으로도요, 저는 딸과 함께 제 삶을 지켜낼 거고요. 아이 손 꼭 잡고 두 발 단단히 딛고 누가 뭐래도 제 길로 걸어갈 겁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저를 얕본다면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복수를 보여주려고요. 이제야 억울하게 살던 지난 날들이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제게 응원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